1872년 일본 황궁 천황의 밥상 위에 고기 한 점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신의 분노를 외치며 10명의 남자가 황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진 금육의 나라, 그들은 왜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천황은 그 금기를 깨뜨렸을까요? 1200년간 고기를 금한 나라, 일본은 왜 키가 작아졌을까?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영상이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부, 천황의 밥상 위에 오른 고기 한 점. 1872년 1월 2일, 일본 도쿄. 한겨울에 찬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천황의 식탁 위에 뜻밖의 음식이 올랐습니다. 바로 쇠고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궁정하는 술렁이었습니다. 천황 폐하께서 고기를 드셨다. 이 한마디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온 금기였던 육식. 그것을 천황이 깨뜨린 것입니다. 흑백 신문이 펼쳐지고 활자들이 클로즈업됩니다. 천황 폐하, 쇠고기 섭취. 붉은 활자가 붉게 번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황궁의 문이 폭발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10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궁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호했습니다. 육식으로 일본이 더러워졌다. 신이 머물 곳이 없다. 그날 총성이 울렸습니다. 4명이 즉사했고 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 넘게 일본 사회를 지배해온 신앙과 금기의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천황의 밥상 위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19세기 메이지 시대의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100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7세기 불교가 전래되고 일본이라는 이름이 막 만들어지던 그 시기였습니다. 제2부 불교가 들어오다. 금육의 씨앗이 뿌려지다. 6세기 초 일본은 여전히 여러 부족이 섬나라 곳곳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 사신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바로 백제의 성왕이 일본의 킨메이 천황에게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불상과 경전, 그리고 백제의 승려가 일본 땅을 밟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불경이 들려 있었죠. 이것이 서쪽에서 온 새로운 가르침, 부처의 법입니다. 그 순간 일본의 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의 전통 신도가 지배하던 땅에 새로운 사상이 발을 디딘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생명을 중시했고 모든 살생을 죄로 보았습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소도, 개도, 말도 인간처럼 귀한 생명이다. 이 가르침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사상은 백성을 통제하기에 완벽하다. 사찰이 세워지고 승려들이 행렬을 지어 불경을 읊습니다. 그 뒤로 천황의 명이 내려집니다. 제3부 천무천황, 금육령을 내리다. 서기 673년 일본은 일본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본 역사상 첫 강력한 전제 군주 천무천황이었습니다. 그는 새 국가의 질서를 불교의 교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인 살생금지를 제국의 법으로 옮겼죠. 675년 천무천황은 육식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노라. 소, 말, 개, 원숭이, 달개 고기를 먹지 말지어다. 덫을 놓거나 함정을 파지 말며 창이나 기계를 써서 동물을 잡지 말라.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하리라. 그 명령은 4월부터 9월까지 6달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기간은 길어지고 금지 대상은 늘어갔습니다. 소, 말, 개, 달개 이어 점차 사슴과 멧돼지까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육식은 불결한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칙령은 단지 신앙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소와 말은 농사에 쓰이는 귀중한 노동력. 그들을 지키는 것은 곧 생산력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즉, 불교의 가르침과 경제적 계산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논을 가는 농부 옆에서 잠들어 있는 소, 그리고 사찰의 종소리가 겹쳐 들리는 풍경. 바로 당시의 일본 풍경입니다. 천무천황 이후 일본의 천황들은 시대마다 금육령을 반복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문구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산의 짐승을 잡지 말라. 바다의 고기도 일정 시기엔 금하라. 피를 흘리는 자는 신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금융령은 점차 일본인의 생활 습관과 윤리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금융령은 한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피는 부정하다. 죽음은 더럽다. 이 개념이 직업의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동물을 만져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루고 사체를 처리해야 했죠. 그들이 바로 일본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 브라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에서 추방된 사람들로 여겨졌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고 세대를 이어 살았습니다. 피와 죽음, 부정의 개념이 만들어낸 천년의 차별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사람들이 한 인물을 피해 걷는 장면. 그의 손에는 가죽이 들려있는 브라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위계를 나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의 밥상에는 물고기와 채소, 콩, 그리고 된장만 남았습니다. 고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메운 건 조용한 금기와 불문율이었습니다. 천년 동안 일본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건 영양, 체격, 그리고 국력의 문제로 이어졌죠. 물론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는 1200년 내내 고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법과 종교, 그리고 관습이 천년 넘게 육식을 억제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제사부, 천년의 금기, 작아진 몸.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본의 밥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콩, 생선, 그리고 채소. 단백질의 근원은 대부분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풍족했지만 바다의 단백질만으로는 육지의 체력을 대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칼슘과 철분, 그리고 지방은 턱없이 부족했죠. 고기를 멀리한 천년의 결과 일본인의 체격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에도 시대 말 일본 남성의 평균 키는 약 155cm. 반면 같은 시기 조선 남성은 161cm, 미국인은 173cm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단순한 유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식탁 위의 이야기였습니다. 고기를 금지한 일본의 식단은 몸의 성장뿐 아니라 근육과 체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 예술, 가부키나 무사들의 전투 방식에서도 힘보다 기술이 강조되었죠. 칼의 무게를 견디는 근육보다 순간의 집중과 절제가 중요했습니다. 그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절제의 미학, 금욕의 미덕.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제는 국력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고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몰래 멧돼지와 사슴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살생 금지의 시대에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큰 죄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의 이름을 바꿔 부르며 숨겼습니다. 사슴고기는 산고기, 즉 산의 고래, 멧돼지고기는 산고래, 토끼고기는 새고기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러야 신에게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믿었죠. 교토 인근에서는 멧돼지 전골을 보탄나베, 모란냄비라 불렀습니다. 붉은 고기를 모란꽃 모양으로 접시에 담아 이건 꽃이지 피가 아니다라며 자신을 달랬다고 합니다. 어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병이 났을 때 멧돼지 고기를 약이라 속여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불교의 금기와 현실 사이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타협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5부, 조선과 일본, 다른 길 위의 불교. 불교는 훨씬 전에 조선에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육식 금지를 나라의 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의 사찰에서 스님이 밥상을 차립니다. 밥, 나물, 그리고 가끔은 고깃국이 보입니다. 조선의 불교는 유교와 함께 공존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의 소를 잡지 말되 필요하면 먹는다. 유교는 살생금지보다 실용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밥상에는 고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잔칫날에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오르고 평일에는 생선과 콩, 그리고 김치가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인은 단백질 섭취에서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그 차이는 체격과 건강, 생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불교권,
같은 동양의 민족이었지만 하나는 금육의 길을, 하나는 조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천년 뒤 문명의 격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제6부 서양의 도착, 쇠고기의 충돌. 1853년 일본의 바다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네 척의 증기함이 수평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 그는 일본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흑선이 수증기를 뿜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데 놀란 어부와 농부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페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문명국이 되어야 합니다. 무역을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천년의 고요가 깨어졌습니다.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항구를 열었습니다. 요코하마, 나가사키, 고베, 니가타. 외국인 거류지가 생기고 서양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소고기가 없다니 이게 문명국인가? 그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처음엔 농가에서 몰래 소를 사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농민들은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그건 신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자 외국인들은 중국과 조선, 심지어 미국에서 소를 들여와 직접 도축했습니다. 요코하마 부두. 외국인들이 소를 내리고 도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수군거립니다. 결국 막부는 어쩔 수 없이 요코하마 근처에 공설 도축장을 설치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공식 도축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금기의 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식탁 위에 오른 소고기 한 점은 천년의 금육을 흔드는 첫 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서양의 냄새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쇠고기, 버터, 우유.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향기였습니다. 도쿄 거리에 걸린 서양인들의 식당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비프 스튜, 미트하우스, 포린 다이너. 그 아래를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일본인 상인. 일본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기를 먹지 않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이 곧 나라를 바꾸는 폭풍이 됩니다. 제7부 메이지 천황의 결단, 쇠고기를 먹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일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 넘게 이어지던 막부 시대가 끝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근대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강한 나라, 부유한 국민. 그것이 새 일본의 구호였습니다. 개항 후의 요코하마 항구, 새로운 군복을 입은 병사들, 서양식 제복을 입은 관료들이 붐볐습니다. 천황은 스스로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고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일본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체격이었습니다. 서양인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키가 작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시아의 어린 나라로 비쳤습니다. 그날 밤 메이지 천황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서양인의 옷을 입었으나 몸은 아직 약하다. 그는 체격을 바꾸기 위해 식탁부터 바꾸기로 합니다. 천황의 고문이던 오쿠보 도시미치가 말했습니다. 서양인처럼 강해지려면 그들이 먹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1872년 1월 2일 메이지 천황은 공개적으로 쇠고기를 먹습니다. 그 순간 천년의 금기가 무너졌습니다. 궁정한 은쟁반 위에 올려진 쇠고기 한 조각. 천황이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습니다. 그 주변의 신하들이 숨을 삼킵니다. 천황의 쇠고기 섭취는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폐하, 쇠고기를 드시다. 이 짧은 문장이 일본을 뒤흔듭니다. 고기를 먹지 않던 나라에서 천황이 먹었다는 건 곧 명령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쇠고기뿐 아니라 우유도 함께 보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일본인들이 우유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건 소의 피를 빤 다음 희석한 것이다. 피와 부정을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흰 우유는 오히려 더 기괴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천황도 아침마다 우유를 마신다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국민들의 두려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제8부 황궁 난입 사건 신의 분노. 하지만 모든 이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쇠고기를 먹은 지 한 달 뒤인 2월 18일 10명의 남자가 황궁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분노를 대신하러 왔다. 그들은 천왕이 육식을 했다는 사실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총성이 울리고 4명이 즉사했습니다. 황궁의 문이 불타고 총성이 터졌습니다. 천왕의 경호병들이 검을 빼듭니다. 그들이 남긴 유서는 짧았습니다. 육식으로 일본은 더러워졌다. 신이 머물 곳이 없다. 외국인을 몰아내고 예전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건은 일본이 얼마나 깊은 금육의 뿌리를 가진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천년간의 금기는 신앙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깨진 순간 많은 이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천황에게 그것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제9부 고기 한 점이 만든 근대 국가. 메이지 정부는 곧 대대적인 육식 장려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의 체격을 키워라. 그들은 고기를 약으로 선전했습니다. 쇠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며 서양인처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쇠고기를 먹지 않는 자, 문명인이 될 수 없다. 신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신문 사파에는 근육질의 서양 남성과 작은 일본 남성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을 직접 장려했습니다. 1869년 우마회사를 세워 소와 말을 키우고 도축과 판매를 관리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국영 축산회사였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에는 새로운 농장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인 농학자 윌리엄 S. 클라크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낙농과 채소 재배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남긴 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보급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1000년 넘게 고기는 부정이라 배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문명이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사상가 핫도리 세이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쇠고기는 약이다. 쇠고기를 먹으면 문명이 온다. 그의 책은 당시 1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계몽가 후쿠자와 유키치. 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육식을 꺼리는 자는 무지한 자이다. 육식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고 이는 곧 나라의 손실이다. 그의 글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고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식 식사는 일본인들에게 끝없이 낯선 세계였습니다. 어떤 일본 신사는 처음 본 버터를 고급 머리 기름으로 착각했습니다. 빵에 발라먹는 대신 정성스럽게 머리에 바르고 모양을 다듬었죠.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서양 문명은 머리부터 다르군. 주변 서양인들은 말문이 막혔고 그날 이후 그 식당에서는 버터 앞에 꼭 식사용이라는 메모를 붙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나이프와 포크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 서양 식당에 간 일본 손님들 가운데는 포크로 고기를 찍어 입으로 가져가다가 그대로 입술을 찔러 피를 보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기분이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식 식사는 일본인들에게 몸으로 겪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신문 사파에는 쇠고기를 먹는 학생, 그 뒤에서 건강한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포스터가 등장합니다. 천년의 금기가 무너지고 고기는 신앙의 금기에서 국가의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피를 부정하던 나라가 이제 고기를 국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10부 된장이 만든 스키야키. 고기를 먹는 나라가 되었지만 일본인들에게 육식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고기는 냄새가 난다. 신에게 부정을 탄다. 그래서 요리사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기를 일본인의 입맛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된장이었습니다. 작은 철냄비가 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파, 된장, 그리고 얇게 썬 쇠고기가 함께 끓어오릅니다. 한 요리사가 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된장과 파를 함께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균합의 오늘날의 스키야키의 원형이었습니다. 된장은 고기의 냄새를 잡았고
짭조름한 국물은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로소 일본인들이 고기를 즐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요리는 서양식 스테이크보다 80배나 저렴했고 젓가락만으로 먹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부정하지 않은 고기 요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된장은 천년의 금기를 녹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스키야키는 바로 이렇게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일본식 쇠고기 전골입니다. 처음엔 규나베라 불렸고 된장, 간장, 설탕으로 냄새를 잡아 일본인의 입맛에 맞춘 일종의 일본식 고기 혁명이었죠. 쇠고기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쿄 곳곳에 규나베집이 생겨났습니다. 고깃국을 파는 가게는 곧 문명과 근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개화된 사람. 이제 일본은 문명의 냄비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11부 키와 문명, 그리고 몸의 변화. 187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학교마다 체격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국민의 키가 곧 국력이다.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줄을 서서 키를 재는 장면. 선생님이 서양식 줄자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이르자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영양 개선의 효과였습니다. 1930년대 일본 병사들의 평균 키는 160cm를 넘겼고 패전 후 1970년대에는 165cm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일본인은 평균 171cm까지 성장했습니다. 고기 한 점이 천년의 체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순히 몸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세계의 질서에 참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부정이 아니라 문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불교의 뿌리를 둔 한국의 밥상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제12부 한국과 일본, 서로 다른 식탁의 철학. 한국 역시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지만 한국의 식탁에는 고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금한 것은 탐욕이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여전히 고기를 멀리했지만 세속의 밥상에서는 고기와 채소가 함께하는 조화의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옥의 마루 위에서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수육 한 접시. 그 옆에 아이가 밥을 먹는 장면이 한국의 식탁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된장은 조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기와 구수함, 발효의 지혜가 담긴 그 장은 음식의 중심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된장은 금기의 완충제였습니다. 고기의 냄새를 덮고 죄책감을 감싸주는 문화적 장치. 같은 장이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한쪽은 금육의 나라로 천년을 살았고 다른 한쪽은 조화의 나라로 천년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밥상은 그들의 철학을 닮아갔습니다. 일본의 밥상은 금기에서 근대로, 한국의 밥상은 조화에서 문화로. 한쪽에는 일본의 스키야키 냄비,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된장찌개. 두 냄비의 김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섞여갑니다. 1200년간 고기를 금한 나라, 일본. 그 긴 역사는 인간이 신에게 바친 순종의 역사이자 문명 앞에서 다시 밥상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금육에서 해방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조화를 택했다. 같은 밥상이지만 문화의 길은 달랐다. 스키야키 냄비 위로 흰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이 천천히 된장국에 김과 섞입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고기 한 점이 천년의 문명을 바꿨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